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21차 평화포럼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각계 유명하신 분, 또 거기에 전공하신 분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 내적 성찰을 중심으로 전 KCRP 사무총장이시며 지금 현재 코리아 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변진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님으로 계신 최은갑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개혁 단상업 주제의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토론은 우리 민족 소득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이신 홍상영 총장님과 네.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이신 김성근 특보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 평화 포럼은 발제는 15분에서 20분 동안 해주시고요. 토론은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또 마지막에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진은 총장님의 원장님의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화두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없고 해서 우선은 내적인 성찰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의 준비 이러한 부분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지난 한 4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그러한 계절을 다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진보 정권 20년, 그 다음에 이어진 이명박 정부 이후에 보수 정권 10년,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정말 남북관계에 대전환이 있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관계가 정말 2018년에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결국은 모두 다 어지럽게 현재 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떠올려 보는데 저도 깊이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그 바다, 이 바다는 너무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바다인데 그 바다에서 놓이는 그 낚시로 거대한 그러한 그 상어를 낚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상어를 끌고 무태 오기까지 그 상어는 오히려 물속에서 다 살을 뜯겨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저 뼈만 낭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8년에 그러한 대전환의 시기에서 저희는 정말 상어보다도 더 큰 그러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처절한 그러한 아픔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작품 속에 놓이는 마지막에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나가야 된다. 사실 우리도 바다가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남북 관계가 우리 남쪽에서는 이 해밍웨이의 작품처럼 또다시 그 망망한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북쪽은 어쩌면 그와 같은 같이 처절하게 사투를 벌인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이 그네들의 절망의 어린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북쪽은 아마 시시프스의 신화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의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몸부림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내적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종교인인데 누가 평화를 이루는가? 종교가 이루나? 아니면 종교인의 그 역할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종교든 평화를 지향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는 모든 종교의 종지인 동시에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캐톨릭입니다만은 캐톨릭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피스키퍼, 즉 평화를 지키는 지킴이 노릇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포로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위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종교인의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주교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20여 년이 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목을 하시면서 언제나 그분의 가슴속에 가장 아프게 남아있었던 그 암세포와 같은 것이 그 걸림돌이 바로 완고함이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평화이고 그리스도의 평화인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자신의 신념과 이념만 표명하면서 오히려 평화와는 정반대쪽 돌부처보다도 더 완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그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국제 정세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우리가 성찰을 하지 않으면 거듭 우리는 이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무실력행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친 파도에서 건져 올려야 하는 이 한반도 평화는 그야말로 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힘을 기르자 무실력행을 강조하신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캐톨릭 신자들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항상 바치는데 이 완고한 분들은 그것을 입으로는 외면서도 실천으로는 정반대의 방향에 서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 70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인마저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오히려 그분들은 또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 근본주의적인 자기의 입장을 조금 더 수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12구 참사의 책임을 묻는 그러한 종교 집회에 오히려 반대편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아무 소리도 들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화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과 우리의 평화의 그 지표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가름하는 그런 식별의 중요성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성서에서 시대의 표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서에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가인들이 그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어떤 표징을 보여라. 당신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그들의 완고함만을 꾸짖고 예수는 떠나갑니다. 너희가 질문하는 그 표징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양심 속에서 하늘에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자신의 이익에 눈먼 자들이 쌓아 올린 거짓 평화와 장벽, 바벨탑 이러한 것을 허무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이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용어도 지배하기 마련인데 세계화라는 말이 있다. 근데 이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20세기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20세기 말은 그야말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서냉전을 이겨내고 새로운 평화의 2000년대 21세기를 맞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그 세계화가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화가 아니고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새로운 그 지위를 갖게 된 미국이 세계화를 통해서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그러한 말이었다 하는 것을 미국의 유명한 노엄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미국이 정말 세계 질서를 21세기 세계 질서를 평화로 바꿨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상황이 또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화가 저해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엄 촘스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사실은 힘이 지배하는 구조다. 미국은 또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계속하고 그 군비 경쟁으로 소련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이상의 어떤 그 경쟁 패권 국가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가 마치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와 같은데 폭력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어떤 누구에게 야, 저 사람 저쪽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은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정의에 위배돼도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이 미국이 그러한 폭력적인 세계 지배 질서를 하는 한 그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고 구소련이 붕괴한 후에 지구상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그 미국이 기독교 국가답게 새로운 시대의 평화 수호자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성찰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선서를 합니다. 정말 그 신의 그 힘, 그 신의 평화 밑에 그 자기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그 도덕적인 무감각 또는 외국에 대한 무차별주의적인 개입주의 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단지 노엄 촘스키와 같은 그러한 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아주 그 하와이의 사선 의원들 하다가 지난 그 미국 대선에서는 사실은 정말 그 대선 출마군에 속해 있었죠. 그러다가 민주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바이든을 지지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털시 게버드가 2022년 10월에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한 이유가 오늘의 미국 정치 현실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를 핵전쟁에 더욱 가까이 끌고 가고 있는 비겁한 그러나 야만에 의해 주도되는 정말 전쟁광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지구를 구해야 되겠다, 세계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는 민주당과 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트주의적인 전쟁광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들은 존 볼턴과 같은 네오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이든도 역시 이들 네오콘에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다 하고 개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미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제프리 삭스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지구의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들이 모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닌데 오히려 민주주의를 표방한 미국 정치 시스템의 실상이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시대의 표징, 식별 노력은 촘스키와 털시 게버드, 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지적했듯이 딥스테이트라고 거명되는 거대한 군산 복합체가 주도하는 힘에 의한 평화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거짓 평화로 분별해내고 진정한 종교인이 추구해야 할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간단하게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우리 한반도 평화만 간단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세계 질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질서, 단극적인 헤게모니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오히려 그것은 약화되고 있다. 왜? 평화를 향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도전에 부딪힐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오늘의 세계는 그러한 일방적인 패권 질서이지만 상당히 불안정하다.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게 부여된 힘이 미국을 위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자각하는 책임의식이 미국에 실종됐는데, 그 결과인데, 사실은 여기서 저는 존 F 케네디의 1963년 6월 10일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추구해야 할 평화에 대한 희망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의 전쟁 무기가 세계에 강제하는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평화도 아니며 노예적인 안전도 아닙니다. 본인이 말하는 평화는 순수한 평화, 지구상의 삶을 살 보람이 있게 해주는 평화, 세계의 인류와 국가들이 성장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한 보다 좋은 삶을 바라고 건설할 수 있게 해줄 평화, 단순히 미국인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우리 시대의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평화입니다. 1960년대의 케네디의 말이 오늘 6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 케네디의 이 연설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이지만 미국의 양심적인 학자와 정치인들에게는 평화에 대한 비전을 깨우쳐주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의 미국이 60년 전에 이 비전을 다시 되새기는 가운데 이를 따르는 길로 돌아선다면 오늘의 지구촌은 능히 글로벌 위기를 피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24년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선에 나왔을 때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도 역시 똑같이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에 그대로 휘말려 들어갔었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보다도 더 위대한 육바마가 나올 수 있겠나? 육바마, 칠바마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길을 새롭게 열어나갈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역할이 종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한반도 평화의 그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그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은 남과 북이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건져내야 됩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한 배에 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한 배에 다시 타서 낚시질을 평화를 낚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김일성 초청으로 92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했죠. 이 빌리 그레이엄의 94년 초 방북은 93년에 제1차 북핵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고 5개월 후에 카터의 방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재밌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95년에 빌리 그레이엄이 북한의 조선종교인 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장제철, 지금은 장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클린턴의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미국 대통령과 처음 악수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기네들이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 때마다 우리 남쪽의 우리 종교계의 KCRP에 특히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미국의 이제 북한의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95년도처럼 똑같이 평화 인사를 전하고 함께 한반도 평화를 요청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2003년에 사실은 그 3.1 민족대회를 했습니다. 이 3.1 민족대회도 사실은 그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 KCRP에서는 97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남북이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는 원래 금강산에서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이 그 서울에서 3.1절에 내려오겠다 해서 3.1 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갖게 됐습니다. 이 3.1 민족대회를 왜 북한이 제안을 했을까 했을 때 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게도 그대로 유지됐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 같고 그것은 결국 남쪽의 종교계가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남북의 종교계는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크게 저걸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종교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노무현 정부에게 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보 정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선은 종교로서는 사실은 저쪽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충분한 다리구실을 하고 종교인들은 스스로 그러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스로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완고함을 버리고 평화를 향한 그러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많이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은갑 유도회 총본부회장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개혁 탄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종교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남측에 실체가 있고 북측에는 실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측에서 오히려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에 어떤 점이 우리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해 나갈지 이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통일을 갈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의 모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에서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정치권의 변화로 인해서 부침을 거듭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이 많이 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으며 그 중에서 종교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종교계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진화하면서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무너지면 나머지 나라까지도 영향을 받고 설령 전쟁이 아니라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교의 입장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측면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적 모습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 간 대화는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과 상생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 문제도 역시 등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북 대화가 단절되면서 종교계의 역할도 함께 축소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종교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저는 정치권과 분리된 초당적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들이 모두 중지되거나 후퇴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북 교류 사업이나 평화를 위한 종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북 대화나 교류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과 별개로 종교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을 보장하고 이념을 넘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풀지 못하는 사안들이나 종교계를 통해서 사안들이 종교계를 통해서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구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사회 곳곳이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 없이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소 갈등, 성별 갈등, 계층, 노사, 지역, 이념, 사제간 갈등 등 어느 한 곳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교계는 연합활동을 통해서나 또는 개별적인 종단 차원의 다양한 갈등 해소 활동을 전개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종교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교계가 하는 일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종단 연합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종단 간 교류가 힘을 갖는 것은 연합 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교류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남북 분단되기 전에는 전통을 함께 해왔던 민족입니다. 민족이 오랜 시간 함께 누리고 즐겼던 문화를 통해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도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적 교류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보다 가볍고 좀 더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적어지는 세대에게 문화적 교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남북 체육인이 함께 경기에 참여했던 것처럼 서예, 예술, 종교, 음악 등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이념보다 마음을 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한류 문화가 힘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막강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고 사용되고 있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이나 노래가 우리 가슴에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별로, 종단별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본다면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내외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대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교인이 앞장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연대를 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종교 간 갈등이 비교적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가 앞장선다면 이 역시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근래는 조금 활동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국내외 협력기구와 연대를 강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기아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 또 재난에 대처하는 문제, 생명 존중 문제 등 실로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았나? 내가 할 일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단에서 하겠지. 우리 종단은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 못해도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그동안 우리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함께 모은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미래 아이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인들의 연합 활동이 줄어든 것이나 영향력이 적은 것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를 누가 종교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실도 키우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갑 회장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단상이 아니라 종교의 역할을 5가지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통일운동 또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도 되어졌다면은 저희들이 좀 더 우리가 통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권에서도 연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종교 간 연대 활동이 더욱더 강화되어야겠다. 그런 게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럼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소득기운동부 사무총장이신 홍상영 총장님께서 이 변진흥 원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 발제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 너무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참 어떻게 토론을 좀 해야 될지 굉장히 후학으로서 또 후배로서 굉장히 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그 원장님께서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쓰셔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노인과 바다 책도 좀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2000년 전후 사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사계절을 모두 겪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의견대로 이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책은 그동안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30년 했습니다. 근데 지난 한 30년간 보면 햇볕 정책, 압박 정책, 흡수 통일 정책 등 온갖 대북 정책을 사실은 다 구사하다가 마침내 2018년 담대하게 던졌던
이 원장님의 표현대로 담대하게 던졌던 그물마저 끌어올렸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한 텅 빈 모습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 표현이 정말 멋지고 정말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탈함. 이 허탈함이란 정말 해도 안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 70년의 지긋지긋한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은 정말 없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저수지, 옛날 저수지에 가보면 거기에는 이 푯말이 걸려 있습니다. 그 푯말에 그림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밑에 물귀신이 이렇게 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수영하지 말라고 저수지에 수영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우리를 올가매던 이런 그 물귀신이 정말 이 운명의 물귀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사실은 좀 했습니다. 지난 30년 남북관계를 결산해 보자면 북은 자멸과 공멸의 길이 될지도 모를 핵무장으로 진짜 제 몸을 사설처럼 묶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남쪽도 대결과 압박을 위주로 힘에 평화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 30년 전 상황을 다시 되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권이 바뀌니까요. 이 새로운 정권은 지금 정권은 또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 협력을 또 억제하고 또 막고 뭐 이렇게 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남북 관계 또는 대북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저희 민간으로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암울한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러면서 종교의 역할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종교인은 그러면서 평화 지킴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평화는 모든 종교의 종지인 동시에 정체성, 종교인이라면 평화를 이루는 평화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서 종교인이 해야 될 두 가지의 역할을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를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존경하신다는 그 성직자의 그 부분이 정말 말씀한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냉전과 이념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어막인지 아니면 일종의 그동안 쭉 지속되는 관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미래로 나가려는 우리 민족을 잡아매는 물귀신으로 보입니다. 완고함은 결국 그렇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 물귀신은 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은 깨야 되는데 허상을 깨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내적 변화를 만드는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로 힘에 의한 거짓 평화를 쌓으려는 장벽을 허무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 속에 담긴 시대의 표징을 찾아내고 힘에 의한 평화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눈먼 자들이 높이 쌓아올린 거짓 평화와 장벽과 바벨탑을 허무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을 각자의 삶, 그 현장에서 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여러 곳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또 중동은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쟁 물자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말씀하신 미국도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 한켠의 소식에는 한국과 북한의 소식도 들립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또 그 인접한 나라에 무기를 팔고 있다고 소식이 들리고 그 무기를 팔아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것이 마치 자랑삼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북한도 러시아를 통해서 그 무기를 또 팔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 뉴스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반도로 보면 정전 70년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고 언제 전장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는 분쟁 지역인데요. 이렇게 되면 평화를 외쳐야 될 우리가 전쟁을 독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특히 우리 종교계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용합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서 한반도 화해협력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지난 30년 종교는 남북관계가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북미 또 남북 간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다리 역할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95년 빌리 그레엄 목사의 방북, 그다음에 조선 종교인 평화협의회의 미국 초청, 남북 관계에서 정권 교체 시기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와 조선 종교인 협의회 간의 교류로 남북 당국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정말 더 큰 역할은 뭐냐면 그게 사실은 1997년 북한의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수해를 돕기 위해서 전 영역의 종교인들, 우리 7대 종단이라고 하죠. 그 7대 종단의 종교인들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동포를 도와야 된다라고 호소하셨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대표적인 우리 종교계의 역할이 큰 역할이었다. 남북 화해를 위한 정말 큰 역할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그 시대, 그게 바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계는 시대의 표징을 읽고 평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갔던 대표적인 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종교가 이 시대의 표징, 즉 평화의 길을 식별해내는 노력, 그런 노력을 다시 한번 좀 제시해 주시고 또 뭔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계에 굉장히 이렇게 그동안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종교계에서도 이제 전쟁 반대 평화선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명을 내고 거기에 대한 액션들도 하는데, 요즘 언론 쪽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침이 좀 약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더더욱 저희들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종교와 그런 이제 소금과 목탁의 역할을 더욱더 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은갑 회장님의 발표를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전 특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영갑 유도회 총본부 회장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종교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요. 한글 글 하나하나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제 먼저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종교계 어르신, 원로의 부재, 사실 원로의 부재라는 것보다 항상 어르신들은 계셨었는데 정치권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나, 원로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정치인들이 종교계 원로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려는 자세가 부족했던 정치권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종교계 내에서도 보면 당신 종교에 좀 몰입되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 터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단의 연속성 결여, 이거 사실 현 정부나 과거 정부에서부터 오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연속성의 결여인데, 종단 내에서나도 보면 연속성 결여도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다면, 현재는 어떤 사명감보다는 어떤 자리를 통해서 상을 내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의외로 좀 많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래 정부나 종단이나 연속성 결여가 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길게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좀 한계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독화살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살을 누가 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독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치를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현 정부에서 상당히 과거 정부 때리기만 바쁘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과거 정부와 설령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시켜서 남북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너무 적어서 그런 고심이 좀 안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영갑 회장님 발제문이 좋고 공감이 되어서 저는 그 토론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준비해온 의견을 좀 더 보태는 쪽으로 토론문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체제 구축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국민 인식 지형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체제 구축은 위로부터 일방적 외교, 대북 및 통일 정책 결정과 추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의 바탕을 둔 민주적 정책 결정이 추진 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 중, 러, 일 4대 강국 정세 변화와 한국 사회 내 세대, 계층, 성별, 지역에 따른 정치, 사회 인식 차이 및 갈등 구조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북한, 평화, 통일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지형을 파악하고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 북한, 평화, 통일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에 대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소통 및 사회 통합 과제를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국민 인식 지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체제 구축 기반을 다지고 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화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MF 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MZ세대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한 나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다는 인식도 매우 높고요. 자유왕래 경제협력, 통일의 충분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세대에서는 남북의 문제가 경제 문제에 가장 큰 경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국가 이미지, 즉 적대적 대상 및 경계 대상 이미지가 계속 증가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도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공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1.3%에 달해서 이는 이전 조사보다 20%나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더 많이 공감대가 이쪽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증가는 두 종구사 시기 사이에 일어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실험, 그 다음에 사드 배치를 둘러서 한중 간의 갈등, 미중 경쟁 심화 등의 그 원인에서부터 기인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미중 사이의 균형적 외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원하지만 다자관계 속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거리를 두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에 따른 인식 및 선호 차이 과대평가를 지향하고 연령, 세대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인식은 세대별로 차별성을 보이지만 통일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 차이보다는 어떤 연령,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세분화보다는 아주 미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통일 및 대북 인식은 세대보다는 조사 시점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안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 운영과 통일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인식차에 따른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이대남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 사회, 인식 및 선호에 있어서 연령, 성별차 고착화는 근시일 내에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할 만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별인식 및 선호차가 지속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향후 국민 체감형 평화 프로그램은 행위자와 공간 그리고 컨텐츠 등 다방면에서 확대 운영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지역, 개인, 남북 해외 동포, 남북 국제사회 등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 문제를 평화 문제로 전환하는 컨텐츠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갈등 관계를 넘어 새로운 지향을 담은 평화정책 개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평화 거버넌스 거점기구 설립이 다소 중기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평화정책 개발 네트워크 형성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 속성상 영역은 물론 행위자, 수준, 방안에 위기가 없는데 이를 활용해 정부는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축과 사회 통합의 시너지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합의 중심의 현대적 대화에서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 대한 이해 중심의 사회적 대화로 전환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사회적 대화는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한 양 진영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지 단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치권과 국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민간 중심의 사회적 대화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향식과 하향식에 결합된 사회적 대화 모형 필요합니다. 진보와 보수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상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권 전 특보님께서는 제안 토론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방향 제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진보와 보수의 원로 그룹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조금 지적했지만 과거에는 종교계 어른들께서 한국 사회 어른이 계셔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한국 사회가 원로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나 원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없는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른이 없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누가 하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자성을 해봅니다만은 이제 한반도 이 평화 종교 역할도 저희들이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전문가 두 분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또 전문가 두 분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한 그런 역할 증진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고 또 각자 처한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생활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남북관계도 우리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서 발제하신 분과 토론하신 분들이 혹시 발제하시면서 빠진 사항 또 토론하면서 문제되었던 것들 이렇게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홍상영 사무총장님 정말 깊이 있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 주셨습니다. 저는 물귀신 그 말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물귀신은 실체가 아니고 두려움의 허상일 뿐이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정말 물귀신이 있는 거예요. 있죠. 저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체가 아닌 두려움의 허상인 그 물귀신은 이념적인 허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레드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현실 정치의 실체,
그것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체가. 그래서 이 실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우려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 정치의 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면서 이제는 전쟁 터지면 핵전쟁인데 지금 그 바이든이 됐든 누구든 됐더니 다 우리 미국 정치가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건 내가 정치인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는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을 나래도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화, 세계 질서, 지배 구조에 대한 그러한 측면이 저는 현실주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뭐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현실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의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구조는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사실은 아직은 패권 지위를 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점점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귀신의 힘은 한쪽에서는 약화되고 또 한쪽의 물귀신은 또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주의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국민들이 깨어 있도록 국민들은 자기의 삶의 구조 속에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이게 떨어져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자기의 삶 때문에 자기의 그 현실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종교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넘어서서 정말 깨어 있으라고 목탁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지금 우리 종교계에 굉장히 요구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김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대선 교우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종교계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은 사회가 만드는 거거든요. 종교계에 정말 어떤 어른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언론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의 수장이나 또는 존경받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가 일종의 이념적인 정치나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치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 차단시켜버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어른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될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세계를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크게 열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깨어있어야 저희들이 약자가 아니죠. 영원한 약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은갑 회장님께서도. 예, 저는 다른 말씀은 다 동감을 하고요. 지금 방금 우리 전 총장님께서 어른은 사회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 반대예요. 어른은 사회가 만들어주는 건 차후 문제고 먼저 어른들이 행동하고 말씀을 해야 돼. 닿게.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나아갈 방향을 어른들이 먼저 제시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기구에서 그 말씀을 부각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른들 뒤를 이은 2세대 지금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밑에 있습니까? 있죠. 우리 밑에가 또 없어요.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 후속 세대를 이어갈
그 통일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세대가 조금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갈 길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충분히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마련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른은 저희들이 스스로 자리를 뭐랄까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어른답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상영 총장님께서. 아니 뭐 저는 뭐 아까 말씀 다 드려가지고요. 우리 또 변진영 원장님도 그렇고 다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저 열심히 또 후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건 특보님. 네네. 저는 아까 이제 최영갑 회장님께서요, 그 정치권과 분리된 초당적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민주평통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회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이 비준안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없는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받을 수 없는 걸 제안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때 이제 그 민주평통 활동할 때 제가 이제 상임위원으로 할 때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보와 보수 정권일 때마다 그때마다 남북에 관련된 성명도 발표하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분명히 존재하는 교집합을 먼저 이야기해서 이것 먼저 비준을 해서 하나씩 열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그때 당시에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역할도 없었는데, 저는 아까 그 회장님께서 어떤 기구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그 기구는 과연 민주평통이 그 기구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평통을 제외한 좀 새로운 기구가 나와서 새로운 기구 설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민주평통 활동을 해봤는데 네. 뭐 물론 적극적으로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강력한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했지만 거의 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뭐 진보 성향이 많은 분들이 좀 뭐 그룹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이런 그 전반적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그 조직, 그리고 정부가 이거는 법적인 기구가 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정권이 타치할 수 없는 뭐 그렇게까지 만든 기구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민간에서 또 의견을 모으고 또 규합을 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은, 그런 그 기구 만드는 거는 우리 형편이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미중 갈등이 이제 막 이렇게 가서 결국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부담이 오게 되니까, 데미지가 오게 되니까 디커플링은 안 된다, 디리스킹으로 해서 위기 관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전체 방향을 좀 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가서는 되겠냐? 우리도 디리스킹으로 가야 된다. 최소한 그 위기 관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역할을 그전에는 시민사회 단체가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시민 사회단체를 다 배제시켜 버리게 되니까 그 힘이 나올 데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유화독전이 되는 건데 그 유화독전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그 위기 관리가 가능한 디리스킹으로 우리가 그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들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서부터 나와야 되고 지금 뭐 우리 홍 총장님도 계시지만은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좀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압박에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힘을 좀 내시고 그래서 내고. 실제로 시민들의 그 역량을 키워가면서 또 종교계의 역량과 이것을 같이 결합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위기의 그 막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미래를 갖다가 문제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계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간혹 어느 철학자의 말씀 같은데 흐르는 물에 팔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변화할 때 그 중심의 축이 굉장히 아까 조금 이제 얘기한 종교냐, 시민사회냐, 정치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담대한 조직도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우리 문제 프로독기가 이 사회문화 교류의 굉장히 중심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 자꾸 여기다 사회문화 교류라는 건 지속 가능하게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정치가 뭐 잘못되면 또 이게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 멈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에 통일을 앞당겨지는 거지 계속 그냥 단절되고 다시 또 뭐 열고 단절되고 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서로 상처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사회문화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 단체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민족 서로독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힘을 받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바로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도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저희 종교도 또 역할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 한국종교인연대 121차 평화포럼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에 대해서 두 분의 그런 발제 우리 변진흥 원장님과 최영갑 회장님의 발제와 홍상영 총장님과 김성근 전 특보님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저희들을 반성해보고 또 비례를 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평화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